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초겨울. 추위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뿌리채소도 제철을 맞았다. 땅속 에너지를 많이 저장한 뿌리채소하면 연근을 빼놓을 수 없는데 추운 겨울을 대비해 그 영양분을 고스란히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맘때 챙겨 먹어야 할 식재료로 손꼽혀온 연근.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잎채소에 비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땅속에 보물이 따로 없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팔방미인 뿌리채소 연근과 함께한다. 연근은 따뜻한 성질에 맛이 달고 독이 없어 예로부터 오장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입니다. 연근의 끈끈한 점액질은 뮤신인데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당을 조절해 당뇨병에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스트레스와 피로회복에 좋고 피부를 좋게 하며 불면, 우울증에도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연근을 고를 때는 표면에 흙이 묻어 있으면서 모양이 길고 굵은 것을 선택하자. 또한 들었을 때 무겁고 단단한 연근이 신선한 연근이다. 겨울이 제철인 연근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리는 연근을 갈아 한입 크기로 지져내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연근전. 이어서 조린 연근을 소고기와 함께 주먹밥으로 감싸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연근 주먹밥도 만들어보자. 뿌리 채소로 대장에 아주 좋은 연근. 보통 연근은 연근 조림을 많이 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좋은 연근을 가지고 연근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연근에는 비타민C와 철분이 많아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상처를 낫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연근전. 먼저 연근을 깨끗이 씻은 후 필러를 이용해 껍질을 벗겨준다. 이어서 강판에 연근을 갈아주는데 연근은 믹서가 아닌 강판에 갈면 무르지 않으면서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연근을 고르실 때는요, 상처가 없고 동그랗고 모양도 이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요, 물에 한번 불려서 흙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감자칼로 껍질을 벗겨내시면 됩니다. 연근전에 알싸한 맛을 살짝 더해주면서 색도 곱게 내줄 청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썰어 놓는다. 커다란 볼에 갈아놓은 연근과 다진 고추,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를 붓고 골고루 섞어주는데 물 대신 달걀만으로도 농도가 조절된다. 청원고추를 다져 넣으시는데요. 오늘 저는 아사히 고추를 다져 넣었어요. 아주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다져 넣으시면 좋고요. 오늘 부침가루가 들어가서 따로 밑간은 안 했습니다. 혹시 밀가루를 넣으실 경우에는 조금만 소금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연근전을 부쳐주는데 반죽을 크게 덜면 부서질 수 있는 만큼 한 수저씩 뚝뚝 떠서 동그랗게 눌러가며 부쳐주는 게 포인트. 연근전이 앞뒤로 노릇하게 익으면 그릇에 덜어놓는다. 그리고 간장, 물, 식초, 설탕을 넣고 초간장도 만들어 놓자. 연근전을 부치실 때는 너무 크게 부치시면 부서지거든요. 한 수저씩 예쁘고 작게 부쳐주세요. 노란 바탕 위에 초록 빛깔과 빨간 빛이 먹음직스럽게 스놓인 연근전 완성. 감자전과 비슷하면서도 연근 특유의 사각거리는 식감이 매력적인 연근전. 아이들 간식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다. 연근하면 연근 조림이 기본인데요. 그 연근 조림을 이용하여 오늘 연근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연근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연근 주먹밥. 먼저 필러를 이용해 연근의 껍질을 벗겨낸다. 이어서 연근을 5mm 길이로 자른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식초를 떨어뜨리고 연근을 살짝 데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떫은 맛도 없애면서 변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근을 데치는 거는 연근 요리의 기초입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살짝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갈변을 막아주고 또한 아린 맛을 빼줘서 맛있는 연근 요리가 됩니다.
냄비에 물과 간장, 설탕, 물엿, 마늘, 대파, 후추, 마른 고추를 넣고 조림장을 만들어 끓여준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연근과 함께 소고기를 넣은 후 조리기 시작하는데 중간중간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조림장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졸여준다. 저는 아줌마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연근만 조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소고기를 같이 조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엉도 같이 조리셔도 맛있습니다. 단촛물도 만들자. 냄비에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 끓인 다음 따뜻한 밥 위에 촛물을 부어주고 간이 골고루 배어들도록 섞어준다. 이어서 조린 연근을 잘게 썰어주고 소고기도 잘게 다진 후 초밥에 한데 넣고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준다. 잘 섞은 밥을 한 입 크기로 감싸 손으로 굴려가며 타원형 모양의 주먹밥을 만든다. 연근 주먹밥에 밥을 비비실 때는요, 밥도 뜨거워야 되고 단촛물이 뜨거워야지 잘 섞여서 잘 비벼집니다. 주먹밥을 만드신 후에 저는 오늘 김으로 쌌는데요. 김 대신 상추로 싸셔도 맛있습니다. 조미김으로 주먹밥의 옆면을 둘러주면 연근 주먹밥 완성! 새콤달콤한 초밥과 아삭한 연근 그리고 고소한 소고기까지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연근 주먹밥. 도시락은 물론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연근과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식초는 연근의 유효 성분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같이 먹으면 좋고 기름과도 궁합이 좋아 튀김이나 전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연근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탄닌 성분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것을 권합니다. 돼지의 영양을 오롯이 품고 있는 연근.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햇 연근은 지금이 제철로 각종 비타민과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제격인데 조림은 물론 샐러드를 비롯해 전이나 튀김 등 조리법도 다양하며 식감 또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초겨울 땅속 에너지를 듬뿍 저장한 연근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코로나19로 운동시설에서 운동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집 근처에서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근력과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1.5배 정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자, 평지에서 걸을 때보다 심장 박동도 더 빠르고 세지기 때문에 호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심폐 기능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계단 오르기를 하면은 하반신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단련이 돼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관절염 예방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 하는 분들, 내려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발 저림은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모든 저림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통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초신경병이나 관절염, 척추질환, 뇌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며 특히 신경계 이상을 초기에 알려주는 특이적인 증상일 수 있어 반드시 진찰이 필요하다. 일단 저림이라는 증상은 여러 가지 감각 증상 중에 하나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은 상당히 많습니다. 손과 같은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그다음에 다리에서는 비골신경 관련된 이상들이 있을 때 저림이 흔히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며 각종 신경계 질환을 예고하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말초신경 질환을 비롯해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 질환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손발 저림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손발 저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손발 저림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손발 저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저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오듯 찌릿거리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책상 다리를 오래 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느껴지는 증상인데요. 감각 증상을 일컫는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주로 손이나 발에 나타나는 단순히 전기 오듯 찌릿한 느낌만이 아니고 신경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유발된 얼얼함, 따끔거림, 쑤심, 화끈거리고 시리는 느낌, 먹먹하거나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마취된 것 같은 둔한 느낌에 동반되는 피부에서 느껴진 이상한 감각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환자마다 저리는 부위도 좀 다를 테고 또 강도나 증상도 다를 것 같거든요. 이 환자가 병원에 오면 그림으로 저리는 부위를 그리게 한다고요? 예, 일단 손발 저리다라고 하는 증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환자분들이 손발 저리다고 해서 외래 오게 되면 손발 저림이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환자분들에게 저리는 부분을 그려보라고 하면 한 손 또는 양손에 있는 10손가락 끝이나 아니면 1, 2, 3번 손가락 혹은 엄지나 새끼손가락 쪽만 또는 4, 5번 손가락만 아니면 4, 5번 손가락에 연결된 손바닥이나 손목 아래로 전반적으로 혹은 이제 손의 일부하고 손목 위쪽까지 올라오는 영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게 됩니다. 또 다리 쪽에서도 감각 이상한 부분을 그려보라고 하면 한쪽이나 양쪽의 발가락 또는 발바닥의 안쪽 바깥쪽 또는 발바닥 전반부 아니면 발목 아래가 전반적으로 다 저리다든지 손과 마찬가지로 발의 일부하고 발목 위쪽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손발 저림이 사람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손발 저림이 단순히 저희 이제 신경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의 질환과 이게 함께 겹쳐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신경과에서는 이 손발 저려서 오시는 환자들은 신경정기 생리검사라고 하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인데요. 팔, 다리, 말초신경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그 신경의 끝에 달려있는 근육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은 근전도 검사를 하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근육에 직접 바늘을 삽입을 해서 근육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지 않는지, 나온다면 근육과 관련된 이상 신호인지 신경과 관련된 이상 신호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상 신호가 나타난 부위가 또 어디인가, 그렇지 않으면 팔이나 다리에 특정 근육을 움직였을 때 그 근육의 작동이나 운동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신경 전도하고 근전도 검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검사를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중신경의 운동과 감각 신호에 얻어진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신호가 나오는 시간, 속도, 그다음에 이 신호의 크기를 정상치와 비교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이 막상 병원에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질환과는 다른 질환일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착각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외래 손발 저려서 오시는 환자들이 가장 흔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는 뇌경색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디스크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실제로는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그 척수 사이에 있는 그 신경뿌리가 눌려서 생기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뿌리병은 아니겠는가?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흔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발이 저리기 때문에 손발을 이렇게 공급하는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손발은 저린 건 아닌가라고 흔히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증상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러면 저는 뇌졸중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뇌졸중하고 말초신경병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초신경병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발생을 해서 진행하는 경과를 많이 보입니다. 뇌졸중은 뭐 국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과 같은 어느 한쪽에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뇌졸중은 손바닥과 손등, 뭐 발바닥과 발등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손발 저림의 단독 증상보다는 뭐 두통 또는 어지럼증 또는 뭐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나 한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신마비, 운동장애, 그다음에 뭐 입술이나 얼굴이 저림 이런 이상한 다른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흔하진 않지만 국소적인 이상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나타난 손발 저림은 뭐 시상과 같은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상 감각 증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들이 말초 혈액순환 질환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초 순환 장애가 그 저림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초 순환 장애는 저림보다는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손발 저림에 더해서 시림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말초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손발이 저리면 손끝, 발끝을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찬물에 손발을 담그면 손끝, 발끝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추운 날씨에 손가락, 발가락 끝이 하얗게 또는 자주색으로 변하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노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나 찬물에 노출되면 이러한 색이 변하거나 감각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그 막혀 있는 문제가 되는 그 혈관이 지배하는 그 아래 부분을 만져보면 발목 또는 팔목에서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통해서 순환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질문 중에 디스크 아니냐, 신경뿌리병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이거는 검사들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기침을 하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동, 운동 이런 힘을 쓰는 행동을 하면 저림 또는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손이 저리는 증상과 함께 목에서 어깨, 손가락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나 아니면 허리, 엉덩이, 다리 쪽으로 찌릿하게 강렬한 느낌이 전달되는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을 뭐 기존에 앓고 있었던지 아니면 척추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외상 후 나타나는 손발 저림은 일반적으로 척추와 관련된 이상 감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손발 저림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발 저림은 말 그대로 손과 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와 같이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아무런 외부 자극도 없는데 손끝과 발끝이 저리거나 비정상적으로 증상이 지속되고 빈도가 높을 때는 신경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오셨어요?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양 손가락이 저려서 왔어요.
어디가 저련이 있는지 손가락에다 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양손이 모두 다 아프긴 한데 엄지 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지 양쪽 모두 저리긴 한데 오른손이 더 저리고 있어요. 혹시 손저림이 밤에 더 심해지지는 않으시나요? 계속 저리기는 한데 밤에 조금 더 저리는 것 같아요. 손저림을 주 증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들 수 있다. 손목의 인대나 관절 등이 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중년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며 과도한 손목 사용이나 가사 노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몇 주 전에 김장을 담그는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난 손가락 저림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신경검사나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이야기한 증상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발 저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기 생리 검사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검사로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들 수 있다. 신경전도 검사는 말초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가해 신경 손상을 확인하거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말초신경병증의 유무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근전도 검사는 바늘로 근육을 찔러 근육 위축이나 신경장애와 같이 근육 약화를 초래하는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오셨어요? 2달 전에부터 발끝이 좀 저렸는데 지금 이렇게 위쪽까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저린 부분을 발에다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발목 아래로 발끝까지 이렇게 전부 저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저로 앓고 있는 질환 같은 건 없으신가요? 한 6, 7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 발저림이 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당뇨신경병을 의심해야 한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신경병은 고혈당에 오랜 기간 노출돼 말초신경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발목 아래가 전반적으로 저린다든지 아니면 몇 년 전부터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당뇨로 인한 다발신경병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환자입니다만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아서 신경전도나 근전도 검사 같은 추가 검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항정간제나 삼환계 항우울제, 아니면 진통제를 함께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을 확인한 후에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하는데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의 경우 엄격한 혈당 조절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충분히 손목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증상이 심할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와 주사요법 등이 고려된다. 신경뿌리병의 경우 진통제나 찜질 혹은 국소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존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저림에서 끝나는 질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이 가고 보면 다른 이상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특정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말라서 힘이 빠진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지는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 증상이 시작은 경미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시는 것이 예후를 좋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손이나 발이 저리는 증상은 누구나 쉽게 경험한다. 잘못된 자세 탓에 팔이나 다리 혹은 손발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저릴 수 있다. 하지만 손발 저림의 90% 이상은 팔이나 다리, 허리 등의 신경계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발 저림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며 동반 증상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통해 원인 질환에 맞는 대처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손발 저림의 원인, 진단,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위별로 손발 저림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외래 주로 찾아오시는 빈도가 높은 손발 저림 영역과
그 영역의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이 이상한 곳을 실제로 손에다 그려보세요 하면 한쪽 또는 양쪽에 1, 2, 3번 손가락 또는 4번 손가락의 엄지 쪽 감각이 이상하다 또는 저리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단순히 손가락에서만 이상 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부위까지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수근관 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손목골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손목의 해부학적인 단면을 보시면 8개의 손목 관절뼈가 있고 그 가운데 8개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굽히는 인대들이 있고 그 위쪽으로 해서 노란색의 정중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과 인대 위쪽으로 해서 손목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붓는 경우에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이상 감각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에 이상 감각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손목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주로 손목골 증후군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신부나 내과적 질환, 일례로 갑상선이나 당뇨와 같은 내과적 질환이나 다른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2차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주로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에 붓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은 새벽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일어나 깨서 손을 터는 증상들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중신경과 관련된 이상 감각 증상을 더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오래 더 놔두게 되면 저림이나 감각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단무지 외전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고 마르는 위축이 나타나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데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목골 증후군,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어머님들이 좀 많이 걸리세요. 이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은 신경과 오시기 전에 그 손에 1, 2, 3번 또는 4번 손가락이나 손바닥 쪽으로 이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팔렘 검사하고 티넬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양 손목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손을 굽혀서 한 30초에서 1분가량 있으면 손끝으로 저리는 감각이 나타나는 팔렘 검사나 아니면 정중신경이 약간 지나가는 그림에서와 같이 손목에 지나가는 부위를 뭔가로 이렇게 두들겼을 때 1, 2, 3번 손가락 쪽으로 전기오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티넬 검사 양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 기구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힘줄의 염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진경제나 항경련제, 항우울제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약에도 반응이 없고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 두 번째 있는 그림같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실시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경이 오랜 시간 눌리거나 눌려서 회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변형이 있어서 회복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고도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나 아니면 확실히 근육이 위축이 있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종양이나 뼈에 이상이 있어서 손목골 증후군이 유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약지와 소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4, 5번 손가락이나 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쪽에 이상 감각을 그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영역을 저리게 만들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영역에 이상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골신경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척골신경은 정중신경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 왼쪽에서 보듯이 목에서 빠져나와서 어깨, 위팔 그리고 아래팔, 손목을 지나서 손으로 연결되는 척골신경은 외부 압박이나 주변 구조물에 포착에 취약한 지점이 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좌쪽 손목 구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Y자형으로 팔꿈치에 연결되는데 그 사이로 척골신경이 지나가고 이 주위를 주관절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가 근육이나 인대와 같이 척골신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적어서 외부 압력이나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등의 구조물에 의한 압박과 포착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안쪽을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손으로 전기 오듯 강한 자극이 오는 것도 이 부분이 노출이 돼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있는 주관절 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척골신경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골신경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게 가장 주요한 증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이라든지 손의 감각의 어색함이나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 모양이 갈퀴 모양처럼 변하는 갈퀴손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운동과 관련된 이상 신경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손가락을 모으는 근육에도 위약이 생겨서 4, 5번 손가락이 벌어지는 손의 모양이 돼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5번째 손가락이 자꾸 주머니에 걸리는 그러한 이상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가 보통 종이를 낱장으로 잡으라고 할 때는 그 종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게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잡는 손가락의 움직임도 척골신경에 관할하기 때문에 예.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잡지 못하고 정중신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지 형태로 잡는 특징적인 손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척골신경이 단순히 감각이 이상한 부위에 대한 증상에서 그치는 경우가 아니고 더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손의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근육의 이상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과도한 팔 사용으로 인해서 팔꿈치 관절의 관절염, 결절종이 동반의 경우 또는 혈관종 등으로 인해서 주관절 터널이 압박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팔꿈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CT 또는 MRI를 실시해서 팔꿈치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는 팔꿈치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약을 써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수면 중에 손목이 움직이는 걸 또는 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래도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척골신경을 원래 있는 위치에서 이동을 시켜서 그 척골신경이 눌리는 부위의 감압 또는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등이 저릴 때 이럴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러한 영역을 저리게 만드는 부분은 아까 팔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관할하는 비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골신경은 허리 쪽에서 나와서 골반 안쪽을 돌아서 엉덩이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무릎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진 게 정강이 바깥쪽 앞쪽으로 휘돌아 내려가면서 총비골신경이 되고 그곳에서 다시 갈라져서 심비골신경하고 천비골신경으로 나타나는데요. 종아리뼈 상단 부위를 휘감아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있는 골절이라든지 손상에 의해서 이 신경의 손상이 흔하게 되겠습니다. 슬뇌피 신경이 손상이 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초록색으로 칠해진 작은 영역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천비골신경의 손상이 나타나면 좀 더 아래쪽에서 발등까지 내려가는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관절의 낭종이나 종양 또는 체중 감량이나 습관적인 다리 꼬기, 수술을 해서 속고붕대나 압복붕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골신경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호신경병을 더 잘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박에 더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보통 이 비골신경이 발등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들어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 그 빨간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발처짐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발신경병은 물론이고 다발성 단일신경병과 운동신경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비골신경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 또한 신경과 내원하셔서 신경전도나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발끝부터 저림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점차 올라와서 손까지 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환자들에게 손발이 어떻게 저리는지 물어보면 양쪽 발끝 또는 손끝이 다 저리고 감각이 이상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상 감각 증상이 점점 몸통 쪽으로 진행되어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제 같은 약물 아니면 음주나 영양결핍, 내분비 관련 질환이나 감염 질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다발신경병은 유발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당뇨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다발신경병이 많기 때문에 당뇨신경병으로 유발되는 다발신경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뇨신경병은 당뇨병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합병증이고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전체 당뇨병 환자에서 한 20에서 30%, 최근에는 한 50%까지도 동반이 되는 신경 증상이라고 하고 당뇨신경병은 비외상성 사지 절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경병 통증은 7에서 한 20% 정도의 당뇨 환자에서 두드러진 주된 증상인데요. 야간에 더 심해지는 타는 듯한 통증이나 화끈거린다 또는 시리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또는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은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뇨와 관련된 여러 신경계 또는 근육 관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 만성감각운동 다발신경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초기 당뇨병 환자의 한 7.5%, 유병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면 약 50% 정도 2배 이상 증가돼서 발견될 정도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거나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긴 환자에서 발병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된 증상은 발과 하지에서 지속적으로 저리고 무딘 감각인데요. 감각 증상은 주로 하지의 원위부에서 두드러지지만 심한 경우에 손에 나타나기도 하고 감각 저하가 하복부 쪽으로 퍼져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당뇨 관련돼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심부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진에서와 같은 샤르코 관절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발의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신경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뇨성 신경병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신경병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통증이나 감각 이상에 대한 병력 청취하고 신경학적 진찰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소리굽새를 이용해서 진동감각 검사나 아니면 단일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감각신경 기능을 측정해서 이 환자가 발이나 손에서 감각이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임상 증상하고 함께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 외에 정량적 감각 검사라고 해서 손이나 발의 차가운 감각 또는 진동 감각이나 열 통증에 대한 역치를 측정을 해서 당뇨신경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이용한 이런 정량적인 검사를 진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경과적으로는 신경전도나 근전도 검사, 유발전이 검사를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경전도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서 한 25에서 많게는 85% 정도까지 환자에서 이상이 관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경전도 검사나 유발전이 검사를 당뇨 신경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실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직 현재까지는 당뇨 신경병을 진행을 멈추거나 역전시키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는 혈당을 철저하게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치료에서는 신경병 통증에 대한
증상 완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약을 쓰게 되겠는데요. 항뇌전증 약이나 선택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나 사망계 항우울제, 진통제들이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신경차단이나 경막회 주사, 고농도 산소 치료 등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손발 저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손발 저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손목을 증후군은 밤에 증상이 악화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손목을 굽히는 인대들의 부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는 도중에 손목골 증후군은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손발 저림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앞뒤 관계를 좀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O라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나 다른 유발 요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발에 이상감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다른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중추신경계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당뇨 신경병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혈당을 조절하면 증상이 완화가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O입니다. 아직까지 당뇨로 인해서 나타난 신경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없고 철저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침을 할 때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디스크 탈출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뿌리병이 유발되는 경우는 기침을 통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발 저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손이 저려오면서 감각이 이상해졌는데 혹시 뇌경색이 아닌가요? 네,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오면서 감각이 이상해지면 뇌경색을 우려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감각 증상이나 운동과 관련된 증상들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의 문제로 전부 다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시기나 진행 경과가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저려지는 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은 뇌졸중이나 혹은 중추신경계통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데 손발이 저려지는 증상이 심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당뇨를 앓고 있을 때 손발 저림이 심해지는 이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직까지 그 당뇨로 인해서 왜 신경병이 유발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당뇨병은 신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벽도 같이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최근 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손발 저림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네, 손발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파라핀을 녹여서 그 액체 속에 손을 담그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찜질을 하는 거는 그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약물 투여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좀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손발 저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김도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발 저림이 유발되는 원인 질환이 많이 있고 또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손발 저림 증상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손발 저림이 있다면 합병증의 증상임을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